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봐온 감사원이 오늘 중간 결과를 공개했죠. 보도자료에는 청와대나 국토부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수치를 조작한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22명이 고발된 만큼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정기 여론 흐름과 함께 주요 정치인 호감도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어떤 이름들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을까요? 전국 주요 관심 뉴스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살펴보고요.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9월 15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 당시 집값 통계 등이 최소 94번 조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 인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전국 열차 운행률이 평소 70% 수준에 머물며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노조 측은 노사 간 합의되지 않으면 추석 연휴까지 2차 파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4년 7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오는 12월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전투기 공장을 시찰하며 공군력 강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의 외교 국방 차관이 만나 북러의 군사협력 확대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안팎의 만류에도 단식 16일째를 맞았습니다. 이틀 연속 이 대표 단식 현장 주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야 모두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가을 장마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머물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 결과 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건데 어떤 정황들을 파악한 건지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착수 1년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면서 당시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입니다. 주택과 소득, 고용 등 세 분야를 조사했는데 결과는 부동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감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값 통계 보고를 주 3번으로 늘리고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미리 받아 부동산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4년 넘게 확인된 것만 최소 94번이 넘습니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 누설이 금지되는데도 17년 6월 BH정책실은 국토부를 통해 작성 중 통계인 서울 지역 주간 주택 통계 주중치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큰 것처럼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오간 발언이 공개됐는데 청와대는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느냐며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 관계자를 불러 협조 안 하면 예산을 날리겠다며 압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민간 통계와 차이가 커서 불신 여론이 커지자 부동산원은 조작을 숨기려고 표본 가격을 조정하고 조사 표본을 전면 교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득 통계와 관련해선 통계청이 취업자 가구에 가중치를 부여해 가계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렸고 이 과정에서 당시 청장은 보고조차 받지 못한 채 소외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또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통계청에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허위 해명을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10월 통계청 발표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자 당시 청와대는 설문 문항이 달라져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몰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통계청은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통계 작성, 공표 등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야권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가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자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통계 조작의 몸통이 문재인 청와대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하명 조직적 통계 조작은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범죄로 남을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은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가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등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오히려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전 정부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감출 수 없습니다. 범죄 혐의 의심자를 포함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 판단을 받게 된 만큼 앞으로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도입 등을 요구하며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사 간의 대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차, 일부 열차가 감축 운행되면서 상하행 KTX 열차는 대부분 매진됐고 지연 운행도 잇따랐습니다. 입석 표조차 구하지 못한 승객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석이라도 서서 갈 생각으로 왔어요. 고모하고. 근데 입석도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되돌아가려고 저희 갔다가 다시 한번 표 나온 거 있나. 저희 아저씨 미안해. 이거 약 갖다 드리려고 왔는데. 파업 이틀차 참가율은 29%로 첫날 참가율 21.7%보다 늘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로 수도권 전철은 76%, KTX는 68%, 일반 열차는 6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열차는 23%까지 운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과 KTX와 SRT 통합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변노동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300여 곳은 정부가 철도 공공성을 추구하기보다 고속철도를 쪼개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도 파업 지지에 나섰습니다. 저마다 다른 일을 하지만 철도를 공공교통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민간에 넘어간다면 상시적인 협업과 소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 없고 현재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까지 2차 파업도 검토하고 있어서 승객은 물론 화물 운송에 타격을 입고 있는 시멘트 업계 한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왔던 수원지검이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까지 묶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수원지검과 중앙지검에 흩어져 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이 한데 모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이관했습니다.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 자료 등이 취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이 수사해온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까지 병합한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액 산정을 비롯해 두 사건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 대표의 두 번째 영장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에는 배임과 위증교사,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총망라될 예정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방북 비용 등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가 열려 있어 영장 청구에 따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다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체포안 보고와 표결을 매듭짓지 못하면 당분간 예정된 본회의가 없어 검찰로서도 부담입니다. 다만 보름을 넘긴 단식투쟁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로 야당 내 반발이 거센 만큼 표결 변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3주 연기되는 등 사법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검찰은 이 대표 영장심사에서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재판 독립 파괴라고 질타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정권의 앞장선 검찰의 먼지떨이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이를 반대하는 판사들에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등 범죄 사실만 무려 47개에 달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증거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100명 넘는 증인을 일일이 불러 신문하는 등 재판은 4년 7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무려 277번째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 독립을 파괴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 스스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강제동원 손배소 등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권한 대부분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하위 직원에게 위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양 전 대법원장도 당시 정치 권력이 사법농단을 규정하자 검찰이 천병을 맡아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검찰의 사법 사화,
과도한 의심으로 꾸며낸 시나리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시간에 걸쳐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기록과 쟁점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석 달 뒤인 오는 12월 22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현장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틀 연속 국회에서 흉기 소동이 벌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6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국회 사무실 앞에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혈서를 쓰겠다며 커터칼을 꺼내 자해 소동을 벌인 겁니다. 남성이 가져온 종이에는 현 정부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15일 되는데도 저놈들 한 마리 나와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러 가면 반대냐고. 우리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 앞서 전날 저녁에는 최근까지 이 대표 단식이 진행됐던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국회 경비대 소속 여경 2명이 다쳤는데 한 명은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틀 연속 발생한 국회 내 흉기 난동에 여야 모두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연달아 터져나온 흉기 난동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불미스러운 불상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이렇게 본청에 방문하는 거를 좀 그 대표가 단식하시는 동안은 주의해달라는 아마 입장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 흉기를 소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규탄 입장을 낸 직후 또다시 흉기 소동이 빚어지면서 소지품 검열 강화는 물론 경력 증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지속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중단 권고에도 버티겠다는 의지를 거두지 않는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함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여야 원로들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화 추진협의회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문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밉거나 곱거나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찾아가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김영삼 총재가 단식을 했을 때 전두환 정권이었는데도 당시 민주정의당 사무총장이 문병을 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무성 전 대표는 뚜렷한 목표가 없는 단식은 당장 중단을 해야 한다며 김영삼 총재 단식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장엄한 단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에 이어서 미국 내 원유 가격의 지표가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90를 돌파했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64달러 오른 배럴당 $90.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90를 웃돈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11월 인도 브렌트유 가격도 1.82달러 오른 배럴당 $93.7로 올해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유가 오름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을 발표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러시아는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원유 공급 둔화로 원유 재고 하락이 예상된다는 미 에너지 정보청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공급 차질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인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것도 악재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리비아에서 홍수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오펙 산유국들이 생산과 수출을 계속 억제하는 상황이라 당분간 유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유가가 연말까지 배럴당 $100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침없는 국제 유가 상승세 속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나온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다음 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미 연준이 또다시 긴축의 고삐를 당길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물가 민생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을 오늘 10월까지 연장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서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주에서 전투기 생산 공장을 둘러보는 일정을 마친 뒤 다음 목적지인 연해주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리 가가린 공장에서 전투기와 신형 여객기의 최종 조립 공정을 지켜보고 수호이 35 시험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정오를 전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고 태평양 함대 사령부 등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 외교 국방 차관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북러 간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 차관들이 2010년 북한의 공격으로 폭침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봅니다. 이어 지난 5월 취역한 우리 해군의 신형 호위함 천안함에도 함께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계기로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함께 찾은 겁니다. 양측 차관들은 이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 움직임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 창설의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러 군사협력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안보리 결의 엄중한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공고한 한미 관계와 확장 억제력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not just the ROK and the U.S., bu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ighlight this point and call out that they're actually doing something that's a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측은 특히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특별 군사작전에 외국 군인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북한군이 이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9.19 남북 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병들에게는 올바른 대접권을 강조했지만
최근 논란이 됐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채택됐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남북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듬해인 2019년 11월 해상 완충구역인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2020년 5월에는 우리 지피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서해 완충구역에서 여러 차례 포 사격을 실시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동해 NLL을 넘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소형 무인기를 서울 상공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합의를 위반하며 논란이 이어졌고 새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9.19 군사합의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 이어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장병이 올바른 대적관으로 무장해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여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천용택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애초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거둬들여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이 사의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본다며 이 같은 당 지도부 방침을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거라고 강조하며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의원은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가치관도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며 특히 쿠데타 발언을 보면 국민이 충분히 판단하리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밥숟가락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주장이 너무 잦아서 국민이 느끼기에 새롭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어떻게든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로 들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회의에서 물러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안보 공백을 초래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무리수라며 고질적인 탄핵 중독증을 하루빨리 치유하길 바란다고 질타했습니다. 최근에 전국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이번 학기부터 심리 검사와 치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교원 평가에서 서술형을 없애고 보직 수당을 없애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랐습니다. 집단적 트라우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희망하는 교사 모두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학부모 신고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사나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에게 심리검사가 제공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이나 중고등학교 교사는 오는 11월부터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온라인 선별검사에 응하거나 교원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합니다. 내년 1, 2월 달까지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 1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2년 주기로 관리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또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서술형 교원 평가를 폐지하고 보직 수당을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근무 평정, 성과급 등을 전면 재설계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고 당분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매주 현장 교사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일가족으로 보이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주택에서 64살 A씨 등 5명이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성폭행 사건 연루 의혹이 있어 지난 13일에 출석을 통보했으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가족들이 다툼을 벌이면서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로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에는 국질서 호우예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가 늦더위 기세를 완전히 꺾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동서로 긴 비구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며 비구름 통로, 정체전선이 형성된 겁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입니다. 정체전선은 일요일까지 우리나라 주변에 머물며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전남 해안에 최고 150mm의 가장 많은 비가 오겠고 영동과 충청, 경남 해안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에도 많게는 100mm 이상,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 장마에 의한 비가 이어지며 늦더위는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 낮 기온은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며 예년과 비슷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커질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확인 비행 현상과 외계인의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미확인 비행 물체 기록에서 외계인과 연계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동시에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처음으로 연구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우주비행사와 천체물리학자, 우주생물학자 등 16명으로 연구팀을 꾸려 지난 1년간 진행한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The NASA independent study team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UAP have an extraterrestrial origin. 연구팀은 증거를 찾지 못한 이유로 목격 주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고품질의 관측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목격 보고서는 그 자체로는 흥미롭고 설득력 있지만 일관성도 없고 이를 설명할 데이터나 출처에 대한 정보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Our director of UAP research will also leverage NASA's expertise i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space-based observation tools that will support and enhance the broader government initiative into UAP. 넬슨 국장은 기존에 밝혔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믿는다고 거듭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If you ask me, do I believe there's life in a universe that is so vast that it's hard for me to comprehend how big it is? My personal answer is yes. 나사는 연구팀의 공고대로 앞으로 민간 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보다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연구 책임자를 처음으로 임명했습니다. 동시에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해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 문제를 다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그동안 조사해왔었는데요. 자, 1년 만에 오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소득, 고용 여러 방면의 통계를 좀 들여다봤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은 부동산에 방점이 찍혔다고 봐야겠죠. 네. 부동산원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못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난 정권 하에서 그 부동산 그 가격과 관련한 통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산하 공기업인 그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통계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 있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마치도 그것이 국토교통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잘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추진했다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네, 4년여 동안 확인된 것만 최소 94차례다. 오늘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대정부 질의에서 또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 굉장히 괴리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통계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번 결과들을 말해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원하고 민간기관의 괴리, 결과의 차이, 예를 들면 11%하고 50% 이상 되는 어떤 그런 갭들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국토부 장관만 모르는 혹은 대통령만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념지향적인 것에 억지로 현실을 뜯어막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통계청장까지 경질하고 교체하고 그와 같은 통계법을 위반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이게 중간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에서는 부동산 이외 다른 분야의 어떤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원은 정부 정책 발표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부기관에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두 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본 건데 어떤 정황들을 파악한 건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BH와 국토부는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17년, 18년의 경우 실제와 달리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19년에는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19년 6월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동산원을 더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더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이 다 죽는다.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동산원을 압박한 이런 정황들도 오늘 있었다. 감사원 발표 내용으로 보면 이런데. 자, 이게 이제 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좀 확인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만약에 이게 증거물과 함께 결론이 나온다면은 아마 이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오늘 22명을 이미
그 수사 의뢰를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통계를 조작한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절대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인데다가 부동산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산하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토부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직권남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기업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통계 조작을 압박하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부동산 원장에 사퇴시킬 거야, 다 날려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감사원 사무차장의 이 보고를 보면은 이게 증거 없이 단순히 진술로 이런 식으로 중간 발표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동안에 지난 정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감사 그 내용이 있었지만 이렇게 20명이 훨씬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수사를 받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정권이 그 유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교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체되면은 결국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위임받더라도 상당히 겸허하고 정직하게 써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면 아파트 값이 너무 기가 막히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지금 한국 경제에 상당히 주름을 잡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통계 조작했지만 결국 권력은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부분이고 예. 앞으로 권력을 수임받는 그리고 지금 현재 권력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토부, 산하기관이 부동산원까지 쭉 압박과 회유가 이어졌다. 자, 이런 발표 내용인데 통계는 독립성이 생명이고요. 이게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들이 이제 정해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수사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파장이 꽤 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통계법이 있기 때문에 통계법을 위반하면 실제로 뭐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이렇게 징벌을 받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업무 방해라든지 직권남용 이와 같은 일들이 통계법 위반 이런 것들이 아마 따지게 될 텐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감사원이 그 장하성 실장부터 쭉 한 상당히 많은 20명 이상의 어떤 청와대 또 국토부 관련된 사람들을 국토부는 3명입니다만은 이렇게 포함했기 때문에 너무 두루뭉실하지 않느냐 오히려 더 특정 지역에 특정 인사 중심으로 했으면 훨씬 더 구체화됐을 텐데 그런 어떤 전 범위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들어가 있어서 좀 두루뭉술하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감사원은 오늘 발표대로라면 일단 정권 내내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2017년부터 지금 계속 있는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 그러다 보면은 아마 정책실장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청와대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 장관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답하는 거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도대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시장 상황하고 소위 그 부동산원을 인용한다 그래서 전혀 동떨어진 그 답변을 해가지고 빈축을 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심각한 것이고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 홍장표 수석도 이제 포함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치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이것을 만약에 불법 행위를 알고도 그랬는지 만약에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거죠. 그 불러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읊어댔다는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러나 오늘 그 발표에도 문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반적인 경제 정책,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또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지만 통계 자체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라는 의심은 그때도 이미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총 27차례 발표가 됐는데 집값이 뭐 계속 올랐었죠. 조금 전에 김현미 장관이 그런데 국회에서 좀 동떨어진 발언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0년 7월 대정부 질문 당시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증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치로 따진다고 하면은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위 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 그렇게 통계가 말을 복잡하게 하실 거 없고요. 부동산원의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다 이 말까지 듣고 왔는데 수도권 집값 2020년이면은 특히 뭐 엄청나게 올라서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폭발하던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 11%다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민간 어떤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들도 대략 50%를 넘는 수치를 발표하던 때인데 이 11% 발언이 이번 감사를 촉발한 어떤 원인이 좀 됐을까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계속 축적돼 있지 않았겠나 싶고요. 또 계속적으로 이제 뭐 매달 그것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결정적으로는 통계청장의 경질과 교체, 그리고 또 가계 소득에 대한 어떤 통계 방법론적인 차이, 그러니까 전환, 이런 것들이 아주 극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통계 조작이다.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싶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 하던 분을 갑자기 통계청장으로 했고, 전임 대통령 시절에 통계청장이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강제로 바꿨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눈에 띄게 드러나는 어떤 뭐 말하자면 조작의 말하자면 근거로 감사원이 들어갔다 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단순히 감사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어떤 그 검찰이라든지 다른 어떤 법조계에서 볼 수 있는 영역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죠. 예. 좀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기문란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조작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통계를 뭐 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값이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올라간 집값을 잡는 거에도 상당한 그러한 그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 내려가 줘야 아직까지도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서민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이 집값이 또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 그 올라갈 때 소위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잖아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그런 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정도로 그 통계 조작의 후과가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것을 감사 조작이다, 또 전 정부 죽이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통계에 조작이 있다면 이거는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불법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조작을 위해서 청와대, 그리고 밑에 국토교통부, 그리고
그리고 그 아래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압력을 취했다면 이거 자체가 다 법에 의거해서 의법 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의 최종 결과를 보고 또 그거에 따른 그런 어떤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을 확인하면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그럴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제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전국 돌파용 정치 쇼다. 오늘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어쨌든 바라보는 국민들은 신고 권력의 충돌을 또 한 번 바라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전 정권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이상을 계속 전 정권의 문제점들을 계속 파고들고 있고 계속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들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고 검찰도 그렇게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피로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조금 더 이제 법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하게 또 공정하게 이 부분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조사 기법 상해에 있어서 무리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전환이 필요한 것조차도 좀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르는 재판 부분은 뭐 국방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단에 대해서 기각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정권이 통계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말 그대로 본다라면 국기문란이고요. 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측면에서도 잘못 운영한 것이고 또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학자적 이상형 모델에 의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왔다는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중간 발표입니다만은 앞으로 파장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발표인데 감사원 내부에 의결 없이 이렇게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야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볼 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데 이거를 조작으로 보는 것이 전 정권 죽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다. 근데 압박과 관련해서 물적 증거가 있으면은 그 물적 증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의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갤럽 여론조사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갤럽이 금요일마다 발표를 하는데 31%, 부정평가는 60%. 자,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긍정평가가 30% 근접한 게 지난 4월 4주차 이후 이게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김영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여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이 자체는 사실은 30%대가 너무 오래 그동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익숙해진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 30%대는 상당히 위험한 수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여당이 받쳐줘야 되고 그거는 결국은 다수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지지율이 계속된다면은 총선에서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가늠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의 예를 보면은요, 이 상황에서도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4년 전에 총선을 보면은요,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그해 1월까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자신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조국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조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선 대통령이 뭐 미국이나 그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정부가 뭐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거기다가 미래통합당 내부에 공천 갈등이 심화되고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막말 파동이 생기고 이러면서 뒤집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으로 그 다수당을 다시 복귀시키기는 쉽지 않으니 좀 더 그 국면 전환을 위한 노력을 국민의힘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총선에서 여당이 의석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중도층과 수도권 이 민심이 중요할 텐데, 오늘 수치에서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지지율이 7%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또 중도층 지지율이 좀 빠졌더라고요. 네. 자, 이 부분은 좀 경고음으로 그럼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거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시점에서 좀 올라서 40%대로의 긍정평가를 올려놓고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그것은 이미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 탓하는 것을 못 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이미 대통령께서 너무 지나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념과 안보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뭐 미국, 일본과 가까이 지는 것이 나쁠 것은 아닙니다만은 북한은 북한대로 뭉치게 함으로써 불안 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밖에 가서 뭘 많이 또 뭐 공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국내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다 중도의 설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께서 상당히 안정되게 실용적으로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이 장관의 경질 또 교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인물이 없고 또 그야말로 계속 이념지향적인 행보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비이성적이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높다는 거 국민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당이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겠다는 것이 지난주부터 나타나는 트렌드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말하자면 국정 수행의 방향과 지향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아무도 그렇게 그 일을 생각합니다. 못하고 예. 있다. 중도의 마음을 가져오는 여러 조언들을 좀 참모진들이 많이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정치권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도 조사 발표가 오늘 있었거든요.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뭐 숫자로 저희가 등수를 매기진 않겠습니다만은 맨 앞에 오세훈 시장이 35, 한동훈 그 뒤로 33, 홍준표 30, 그리고 김동연 29, 이재명 29, 원희룡 25, 이낙연 23, 안철수 20. 이게 이제 8명을 주고 그 호감 여부를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파란 색으로 표시된 민주당 계열, 진보 계열이 3명,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보수 쪽인데요. 보수 쪽 그 인물 호감도가 조금 높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8명만 네.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지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렇죠. 저는 어떤 부분을 보았느냐면은 오세훈 시장의 호감도가 35%라는 거. 예. 그리고 더해서 야당의 김동연 지사 있잖아요. 네.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같아요. 29%로 타이가 나요. 물론 이거는 호감도예요. 예. 지지도라고 하지 않고 호감도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기는 하지만 요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은 이 유권자들이 지금의 어떤 그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아주 질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용적 행정가들이 그 차라리 어떤 면에서 호감이 간다라는 걸 이렇게 여론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경기지사잖아요. 근데 예. 자세히 보세요. 무슨 매력이 없어요.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드라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경기도 도정 그리고 서울시정 보니까 전문적이고 그리고 말도 품격이 있고
막말하지 않고 그리고 별로 재미는 없고 매력적이진 않는데 행정가는 이런 사람들이 좀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난 대선에 야당의 대선 후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김동연 지사하고 동률로 더군다나 지금 그 단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동정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29%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갤럽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32%, 예. 민주당이 26% 아닙니까? 다시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이것도 김 의원님하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7%나 올라갔을 때 이거 이재명 단식 효과 아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어요. 그때 단적으로. 근데 요번에 저희가 지금 갤럽의 정당 지지율 네. 조사는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해드리는 갤럽 여론조사 같은 기간에 같은 표본 오차로 지금 조사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네. 예. 그래서 32, 26으로 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좀 그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정 운영 내지는 정치를 해달라는 희구를 이렇게 지금 호감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은 어떻게? 예, 단 하나 이제 뭐 전체적으로 갤럽 조사가 갖고 있는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 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말하면 다이어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 그 면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에 지지하는 포션이 적고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에는 5대 3으로 이게 여야가 동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어떤 그 정당 지지에 있어서 말하자면 보수 진영이 더 많은 네. 표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좀 우려가 된다. 이 네. 조사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방금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네. 사실은 그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홍준표도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런 식으로 어떤 오히려 정치인보다는 시끄러운 정치인보다는 행정가 그리고 권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조금 입을 좀 다물고 실행에 옮겨야 될 시점이다. 이런 저는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갤럽 여론조사 저희 정당 지지율 말씀하셔서 급하게 또 준비를 해서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국민의힘 3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32. 자, 무당층이 29%. 저희가 수치를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3% 그리고 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해서 32%. 무당층이 역시 29%로 네. 여전히 높은 이런 비율을 보이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뭐 국민의힘도 지금 떨어지고 민주당도 떨어진 이런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 단식 16일 차인데요. 단식장 주변에 지금 연이틀 흉기난동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특히 70대 남성분 당 대표실 앞까지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사실은 저녁 때나 이런 때는 오히려 더 그 소통이 좀 자유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틈타서 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흉기 난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회 안에 경호가 굉장히 좀 그 강하게 사무망 경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있어서는 안 되는 뭐 두 분 다 아마 친야 성향으로 보이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왜 단식을 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손잡아 주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푸념을 하면서 뭐 힐스를 쓰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정말 김진표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의 현드는 훼손시키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국회 안에 방어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건강상의 이유로 실내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나아졌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의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훨씬 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단식을 강행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입장은 여전히 완강한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현장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거리에서 또 국회에서 저희들이 함께 떠안아서 하니까 병원에서 더 계속 하셔도 된다고 하면 그 의지를 보이시고, 아니면 목숨은 살리셔야죠. 그래서 싸우셔야죠. 대표님께서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병원으로 체크하러 가십시다. 네,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꼭 필요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좀 병원에 가셔야 된다. 단식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 만류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고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 뭐 동조 농성에 들어간 이런 분들도 있고,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16일째에 접어드는데 정부 여당에서 누구 한 사람 손잡고 좀 만류를 하는 사람이 없다, 좀 비정하다, 좀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글쎄, 지금 단식을 해가지고 건강이 아주 이렇게 이제 그 표정에 나타나는 그 악화된 상황이라,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당이 용산 앞에 가서 16일째 단식하는데 어떻게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비정하다 그러는데, 사실 뭐 단식하라고 이 여당이나 대통령이 강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정치 도의상 보통 이제 저 정도 되면 여당에서 대표나 누가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가가지고 단식을 만류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단식을 중단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명분이 되는데, 애초에 그 요구 조건 자체도 상당히 이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데다가 지금 그 명분,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여기서 중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야당도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여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실정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했다라는 의심을 아직도 거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단식이 계속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성정상 저 단식을 아마 끝까지 계속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끝이 어디인가,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끝을 낼 때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 단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재명 대표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봤으면 합니다. 관전자로서. 네. 자, 어쨌든 빨리 지금 모습을 보면 끝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이걸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은 상황이고요. 병합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되면 곧 영장을 청구할 분위기인데, 네. 이게 이제 단식 중단에 어떤 변수가 좀 될까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미루더라도 아마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훨씬 더 빨리 영장을 치는 것이, 영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실질 심사 자체가 본인 없이도 변호인 입회 하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집행이 또 연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내일 아니면 18일 정도에 실제로 뭐 공식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로 예정대로라면 25일 날 표결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26일 차가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제일 그 천준호 비서실장이나 전론을 보면 굉장히 체온이라든지 뭐 혈당이라든지 거의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뭐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으로 가서 빨리 의사들의 손길 속에서 회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25일 전후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뭐 저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에다가 손댄다고 해서 이것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특별하게 울림이 없는 단식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어떤 본인의 혼절 속에서 어떤 테러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매우 매정한 말씀을 제가 야당의 인사로서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민취업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이 대표 단식을 바라보는 이제 원로들 시선도 좀 엇갈린다. 저희가 앞서 이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는데, 이 세미나에서요, 김무성 전 대표가
이 발언을 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년 총선 공천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말했다. 자, 대통령께서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 당에서 다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뭐 근래 대화를 좀 하신 것 같긴 한데요. 뭐 전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얘기를 김무성 전 대표가 한 그 행간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은 아마 그 경선 내지는 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국민의힘 원로로서 재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스스로 그 대통령과 대화를 해서 나온 결론인지 아니면 전원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을 한 건지 제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공천, 총선 전국에 들어가면 이제 여야 의원들 모두 이제 정치인들은 공천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상황일 텐데 총선 여론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가까운 일정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이 시작이 됐죠. 네. 이게 세 분이고 오늘 내일 이제 당원 또 여론조사 50%씩 해서 발표가 바로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경선에는 유리하다라는 네. 것이 그 내부의 다수 의견인데요. 제가 볼 때는 경선 결과보다도 네. 그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보궐선거기 때문에 조직표가 상당히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위 그 어떻게 보면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원인이 돼가지고 보궐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강서구 내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를 얼마만큼 반영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경선 자체는 그렇게 뭐 이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경선보다 이제 여야의 대진표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민주당은 오늘 그 진교훈 후보를 확정을 한 거죠. 네. 여기서 그 최고위를 열었는데 강서구청장으로 소개하는 좀 말실수가 있었어요. 그거야 이제 뭐 자그마한 네. 그 해프닝에 불과한 부분이고요. 예. 지난 대선에서 이 지역의 이재명 후보가 49.17%, 윤석열 후보가 46.97%. 네. 결국 강서는 대체로 그동안에 민주당의 텃밭이었는데 그렇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이제 그 지금 현재는 다시 그 선거 본인을 원인 삼아서 한 재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될까, 또 방금 말씀이셨습니다만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어떤 수도권 민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둘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네. 민주당의 강서구청장 후보도 사실은 적절한 행정 지도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캐리어상으로 그러면 경찰 출신이라고 그러고 또 김태우 그 청장도 실제적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청와대에 있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한 것인데 어쨌든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네. 보입니다. 강서는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텃밭. 네. 예,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딱 한 곳 선거지만 지금 얘기를 나눈 것처럼 내년 총선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 미리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당의 지도부에 대한 평가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선거라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그 지난 대선 직전에도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더군다나 이제 요번 보궐선거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실은 이 강서구란 지역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직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받게 된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그 시점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야 총선에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갖고 뭔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에 대한 그 야당의 다양한 정치적 공세라든지 또는 네. 일련의 그 분위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보궐선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아까 49.17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46%대. 네. 97? 예, 네. 이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득표율을 조금 줄이는 것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기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당대표가 지금 김기현 대표로서는 그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느냐 아니면은 그 반대냐에 따라 본인의 명운도 예. 상당히 그 위태로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냐면은 만에 하나 지더라도 한 자릿수로 지느냐 두 자릿수로 지느냐 그런데요. 선거는요.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것이지 단 뭐 세 표 차이로 져도 진 건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기현의 리더십을 또 그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굉장히 어려운 리트머스가 되겠지만 이거를 이긴다면 김기현 리더십 체제도 상당히 공고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직위원 두 분과 오늘 나이트 포커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입니다. 열차 운행률이 평소에 7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사 간의 대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차, 일부 열차가 감축 운행되면서 상하행 KTX 열차는 대부분 매진됐고 지연 운행도 잇따랐습니다. 입석표조차 구하지 못한 승객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석이라도 서서 갈 생각으로 왔어요. 고모하고. 근데 입석도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려고 저희 갔다가 다시 한번 표 나온 거 있나. 저희 아저씨 미안해. 이거 약 갖다 드리려고 왔는데. 파업 이틀차 참가율은 29%로 첫날 참가율 21.7%보다 늘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로 수도권 전철은 76%, KTX는 68%, 일반 열차는 6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열차는 23%까지 운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과 KTX와 SRT 통합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변노동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300여 곳은 정부가 철도 공공성을 추구하기보다 고속철도를 쪼개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도 파업 지지에 나섰습니다. 저마다 다른 일을 하지만 철도를 공공교통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민간에 넘어간다면 상시적인 협업과 소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 없고 현재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까지 2차 파업도 검토하고 있어서 승객은 물론 화물 운송에 타격을 입고 있는 시멘트 업계 한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농촌마을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집안 곳곳에서는 혈흔과 흉기까지 나왔는데요. 숨진 가족 가운데 아버지는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찰들은 주택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감식을 벌입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주택에서 50대 김모 씨의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후 4시쯤. 시신 5구는 주택 안방과 부엌에서 발견됐는데 집안 곳곳에서는 혈흔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가족이 숨진 건 김 씨 부부가 연락이 안 돼 집을 찾아온 가까운 이웃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김 씨 아들 3명은 모두 20대인데 지적장애 등 평소 몸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 3명이라니까. 아들들이 한 번씩 보기는 봤죠. 사람 귀찮더라고. 근데 동네에 하는 동네인데 애들 이렇게 안 오는데 얘가 그렇게 사람이 아닌데. 김 씨는 다른 마을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경찰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나오지 않아 다시 출석 날짜가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신고자 조사,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지금 현장을 감식을 이제 하고 있어요. 현장의 감식 내용들 해서 뭔 사건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수사를 과정에서 발표해야 될 내용이고요. 일가족이 숨진 주택 출입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고 외부 침입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한 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나홀로 행보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전투기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한미에 비해서 절대 열세인 북한 공군력을 증강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중 나온 러시아 관리와 반갑게 악수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이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의 군수도시인 콤소몰스크 나아무라에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으로 러시아의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57 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러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35 시험 비행도 참관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북한 공군은 전투 임무기 810여 대를 보유해 410여 대를 지닌 우리 공군보다 우위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적인 수준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가장 최신형의 전투기는 1980년대 러시아에서 도입한 미그 29. 다른 주요 전투기들은 기령이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극심한 만큼 지금은 부품 조달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한미의 공군 전력과 비교해 한참 열세인 북한 공군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부터 당장 최신 전투기는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전투기 부품과 항공유 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얼만큼 공군력 재건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북러 간의 군사 협력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주축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공장 시찰을 마친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극동 연방대학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там тоже там такая военная часть по ли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но она заключается просто в демонстрации возможностей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이곳에서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뒤 북한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 국방 차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면서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제4차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러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한미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 움직임을 규탄하고 무기 거래 정황이 우려스럽다며 실행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교통과 공항, 댐 복구 등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을 위한 6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재건협력단,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는 파괴된 교통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광역교통망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우크라이나 최대 국제공항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파괴된 헤르손조 키우카 댐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재판 독립 파괴라고 밝혔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정권에 앞장선 검찰의 먼지떨이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2월 나올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이를 반대하는 판사들에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등 범죄 사실만 무려 47개에 달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증거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100명 넘는 증인을 일일이 불러 신문하는 등 재판은 4년 7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무려 277번째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 독립을 파괴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 스스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강제동원 손배소 등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권한 대부분을 법원 행정처 차장 등 하위 직원에게 위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양 전 대법원장도 당시 정치 권력이 사법농단을 규정하자 검찰이 천병을 맡아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검찰의 사법 사화, 과도한 의심으로 꾸며낸 시나리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시간에 걸쳐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기록과 쟁점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석 달 뒤인 오는 12월 22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전 KBS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육군사관학교에서 명예 졸업증을 받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과 윤기섭 선생의 후손 등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결정에 반발하면서 졸업증서를 반납했습니다. 육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독립운동과 육군사관학교는 무관하다고 역사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어서 후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준 명예 졸업 증서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휴지 조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과 육사 그리고 육사총 동창회가 그런 자랑스러운 신흥무관학교, 뜨거운 애국의 역사와 전통을 스스로 지우는 모습을 보면서 육군사관학교는 태생적으로 부정과 원죄가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뼈아픈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한국 광복군 창군 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창군 기념식 축사를 통해서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국방부가 일본군 잔재들의 주류로 만들어진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육군의 모체로 보고 육산의 5분의 독립영웅 흉상을 제거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단순히 흉상을 세우고 철거하고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 참모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취재 결과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주택과 소득, 고용 등 3가지 분야 통계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으며 이들은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야권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감사라고 맞받았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가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자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통계 조작의 몸통이 문재인 청와대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하명, 조직적 통계 조작은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범죄로 남을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은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가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등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오히려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전 정부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감출 수 없습니다. 범죄 혐의 의심자를 포함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 판단을 받게 된 만큼 앞으로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던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미 개각이 단행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증을 고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문을 통해 공식화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계획을 나흘 만에 거둬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을 사실상의 경질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종섭 장관 인사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애초 목표가 달성됐다는 설명인데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실제로 장관 교체가 예고된 만큼 탄핵의 동력은 이미 떨어진 상황. 특히 북러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안보 우려가 커진 터라
탄핵으로 국방 책임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적잖았습니다. 결국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신 특검 추진과 극우 논란에 휩싸인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후보의 이 반헌법 역사관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은 고질적인 탄핵 중독증을 하루빨리 고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늦게나마 철회한 건 다행이지만 탄핵 사안이 아닌데도 거대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무모한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서 안전 공백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물러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무리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에 앞서 경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의 강공에 담긴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또 미흡하다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나 시점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특검 하니까 다른 의도로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신원식 후보자를 두고도 여당은 최고의 국방 전문가라며 적극 엄호하고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인 지난달 전남 목포 횟집에서 식사를 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가 목포 횟집에 가서 회를 참 잘 먹었다며 이 대표도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여당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대표가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은 것을 갖고 비난하고 비아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년 전 논란이 일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 2건이 오늘 오전에 선고됐습니다. 하나는 당시 부정청탁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청탁자를 뽑는 과정에서 떨어진 일반 응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감사 결과 2012년과 13년 2년간 뽑은 신입사원 500여 명이 청탁 대상자였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점수는 조작됐고 점수가 모자라면 아예 검사 자체를 평가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청탁을 한 사람은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경찰, 지역유지 같은 이른바 힘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뒤 강원랜드는 부정청탁자 200여 명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해고된 직원들은 청탁이 없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부당한 회사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가까이 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결국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로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고 정당성을 판단하기 충분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부정청탁자 때문에 불합격한 일반 응시자에게는 배상이 필요하다고 선고했습니다.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한 4천여 명 가운데 800여 명은 점수 조작과 관련한 직접 피해자로 확인된 상황. 이들 중 일부가 강원랜드에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게는 6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까지 강원랜드가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의 이른바 백 앞에 기만적 채용 절차를 진행한 공기업. 부정청탁 결과는 결국 해고였고 들러리를 서야 했던 일반 응시자는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 옥상에 누군가 몇 달째 쓰레기를 버려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매일같이 쓰레기를 한아름 들고 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참다 못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는 Y,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가주택 옥상입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쓰레기가 각기 다른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와 종이 상자에 가득 담긴 채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샤워타올, 캔, 수건, 헌옷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냄새가 나가지고 역한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 올라와 봤더니 쓰레기가 잔뜩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쪽 부분에 양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키웠더라고요 또. 이런 가운데 모자를 두 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양손 가득 쓰레기를 들고 지나가는 장면이 옆 건물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주민들은 건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 옥상에 함부로 쓰레기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은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 화재 대피를 위해 상시 개방된 옥상으로 올라와 이렇게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 상인들을 중심으로 수상한 여성이 쓰레기를 갖고 건물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걸 수개월 전부터 수시로 봤다는 목격담도 나옵니다. 본 지가 몇 개월 됐어요. 한 조금 봄 지나서 여름 접어질 때. 더운데 이런 옷 그냥 덮어 쓰고 마스크 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쓰레기를 수집하고 다니더라고요. 쓰레기를 또 다른 데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모았다가 막 이러면서 어디로 들고 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 계속 그러는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각 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해 피해를 끼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영상 속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어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3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오늘 3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A씨는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구속되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데이트 폭력으로 조사받은 피의자는 지난 2019년 9,800여 명에서 지난해 12,800여 명으로 3년 사이 30%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수는 줄어들고 전체 구속 비율도 4.8%에서 1.7%로 감소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과 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최종적으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전격 경질에 이어서 리쌍푸 국방부장도 2주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이미 해임됐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는데 과연 중국 건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베이징에서 광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상푸 국방부장이 지난달 29일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보포럼 기조연설 이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지난 7일 베트남과 국방협력회의도 리 부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China's Defense Minister Li Shangfu, does the Foreign Ministry have any comments? 我不了解你提到的情况。 2018년 장비발전 부장 시절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뒤 오히려 국방부장에 중용된 리상푸. 이후 군사외교 무대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미중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台独分裂活动越猖獗，受到的反制就会越坚决，一切外部干涉势力都将以失败而告终。 친강 외교부장에 이은 장관급 인사의 실종에 주일 미국 대사까지 나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8월 1일 중국의 건군절 직전 전격 교체된 로켓군 사령관까지 거론했는데 중국 핵미사일 사령부인 로켓군은 시진핑의 군사개혁과 강군몽의 핵심입니다. 이번 숙청이 과거와 달리 시진핑의 권력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 침체와 실업난, 자연재해 등 내정 불안에
공산당 원로들이 집단 성토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을 비우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 시 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G20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헤이룽장성 수해 지역을 시찰했는데 이후 관영 매체들은 연일 시 주석이 제창했다는 동북 진흥구상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总书记指出，推动东北全面振兴根基在实体经济，关键在科技创新。 다소 과도한 여론몰이를 통해 최근 권력 집단 내 이상 징후들을 덮어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101명을 파견하기로 확정하면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북한이 축구와 육상, 레슬링, 역도, 사격 등 18개 종목에 출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북중 정상회담 관련 논의 여부도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다이애나비가 입었던 검은 양 스웨터가 미국 경매에서 114만여 달러, 우리 돈 15억 원에 낙찰됐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영국 다이애나비가 입었던 검은 양이 그려진 옷이 114만 3천 달러에 팔렸고 낙찰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웨터는 다이애나비가 당시 왕세자였던 찰스 3세 국왕과 약혼한 직후인 1981년 6월 폴로 경기장에 입고 나온 옷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학교에서 327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년 연속 사상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1에서 2022년 학기 동안 미국의 초중등 공립과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3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로 이 가운데 57건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볶은 땅콩 가루에서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넘게 검출돼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록들 볶은 땅콩 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4배 넘게 나와서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 기한이 2024년 7월 2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주말 내내 가을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이후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비와 함께 전남 해안에 1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과 경남 해안에 120mm 이상, 그 밖에 다른 지역에도 최고 8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부산 29도로 충청 이남은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점차 비가 그치겠고 영남은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